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월요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경찰이 성관계 몰카를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밤사이 진행했습니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정준영 씨 두 번째 조사를 받은 건데요. 밤샘 조사를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1차와 달리 비공개 소환이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휴일인 어제 정 씨를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는 자정을 넘겨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정 씨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1차 소환에 밤샘 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가 끝나고 이틀 만에 다시 정 씨를 부른 겁니다. 정 씨는 승리와 최종훈 씨 등 연예인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만 최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해당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포착하고 정 씨를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경찰 측은 이번 주 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1차 조사에서 정 씨의 휴대전화 3대를 제출받은 경찰은 지난주 금요일에는 정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의혹도 살펴보죠.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앞서 경찰이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고리 의심을 받았던 박모 씨를 구속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컸는데요. 당시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광범위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내사 규모를 설명을 했고요. 경찰은 강 씨가 버닝썬 측에 특정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잘 봐주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청탁으로 이어졌는지 내사 대상자 경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탁 정황이 드러나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말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담당했던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경이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일반적 사례에 비추어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다만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승리 등 단체 대화방에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던 윤모 총경의 유착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윤 총경이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이 운영하는 강남의 술집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해 조용히 알아보라고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몽키뮤지엄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클럽처럼 운영하다 지난 2016년 다른 업체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윤 총경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후배 경찰관에게 전화해 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서 수사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윤 총경은 이미 6개월쯤 전 다른 지역으로 발령난 상태였습니다. 다만 당시 강남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실제 청탁이 있었고 또 부실 수사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열입니다. 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살해된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 피의자 중 한 명은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네, 이희진 씨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16일 오후 6시 10분쯤입니다. 이 씨 아버지는 경기 평택시의 한 창고에서, 어머니는 안양시의 자택 안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선 정리를 해보면 이희진 씨 부모는 발견 시점으로부터 20여일 전인 지난달 25일 이미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희진 씨 동생이 지난 16일 부모님과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신고를 접수해 2시간여 만에 이 씨 모친이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이 집안에는 이 씨 부친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는데요. 경찰은 아파트 CCTV에서 지난달 25일 오후 4시쯤 미상의 남성 4명의 모습을 확인해 어제 그중 한 명인 34살 김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 피의자에게서 이 씨 부친도 살해했다는 자백을 확보했고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 씨 부친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현재는 나머지 공범 3명에 대해서도 추적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살해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아들 이희진 씨와는 무관한 개인적 문제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와 관계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4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선 오늘 숨진 이 씨의 부모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범행 과정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아들 이진 씨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희진 씨는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SNS 등을 통해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의 수입차를 과시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히 자신을 오로지 노력으로 자수성가한 흑수저로 포장하면서 유명세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투자 매매업으로 불법 시세차임 130억 원을 올리고 투자자 200여 명을 허위 정보로 속여 251억 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실체가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이 씨에 대한 원한 범죄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수감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벌금은 낼 돈은 없다면서도 자신의 재판을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현재 47석인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등의 선거제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제 각 당의 추인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고 한국당은 또 날치기를 막겠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도 밤늦게까지 여야 4당이 모여서 실무 합의안을 다듬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게 잠정 합의안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절차가 또 남아있죠? 네, 각 당 의원총회에서 당내 추인이 끝나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8명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의원 수는 12명으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최소 의석수인 11명을 넘습니다. 지정이 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본회의 부의 상태에서 최장 60일을 대기한 뒤 표결하게 되는데 여야 4당 의석수를 합치면 과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을 하면 일부 의원이 탈당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합의안을 당론으로 지정하려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원외지역위원장 10여 명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300명 이내에서 연동형 비례제에 합의하는 건 합의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지적했고, 김경진 의원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함께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야 4당 합의에 관해서 한국당은 날치기법 처리를 결사 저지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여당이 패스트트랙 연계 처리하려는 법안을 독재 3법이라고 규정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영표, 나경원, 김관영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만나서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도 활발히 가동이 되는데요.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 검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장인 김 후보자는 지난달 8일 대법원장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야당은 앞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조혜주 중앙선관위원 때 논란이 됐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 업무 보고가 이어지는 국방위에서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복구 등 북한 동향과 우리 군의 대북 대비태세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후에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며 광화문 광장을 지켜온 세월호 천막이 4년 8개월 만에 모두 철거됩니다. 한 달 뒤 천막이 있던 자리에는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기억의 공간이 새로 조성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태민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예, 오전에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철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세월호 천막 14동에 대한 철거 작업이 30분 전쯤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존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됐는데요. 일부 자재 배달이 늦어지면서 작업이 지연됐습니다. 앞서 2시간 전쯤에는 세월호 천막 옆을 지켰던 추모 조형물이 안산으로 옮겨졌고 그동안 천막 안에서 사용했던 집게들도 정리됐습니다. 철거 작업은 4시간 정도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4년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유가족들이 서울시 측에 자진 철거 의사를 밝혀오면서 4년 8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서 어제는 이곳에 있는 304명의 영정을 서울시청에 임시로 옮기는 이윤식이 엄수됐습니다. 유가족 측은 이곳 광화문 분향소를 닫는 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그동안 이 공간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참사의 아픔을 되새기는 공간은 또다시 만들어집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기존 천막이 있던 자리 일부에 80제곱미터 크기의 기억 안전 전시 공간을 새로 조성합니다. 이 전시 공간은 세월호 기억과 더불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참여형 전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전시 공간은 우선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이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북한과 미국의 신경전 속에 나온 미국 측 발언 또 대응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우리 정부 입장도 밝혔습니다. 비핵화의 최종적인 목표를 일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면서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이른바 all or nothing 전략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귀국 다음 날이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바로 북미 비핵화 대화에 관한 설명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기자들에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 브리핑이 공지됐습니다. 1시간 반 뒤에 이 순방 외교의 성과를 설명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제 브리핑에서는 이 북미 비핵화 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현재 상황 판단 그리고 앞으로의 중재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북한과 미국 양측과 소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국가안보실이 우리 입장을 정리했을 텐데 이걸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다음에 기자들에게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대화 전망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북한과 미국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과 대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앞서 나갔고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평가했습니다. 이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문 채택이 무산됐지만 이 북미 모두 협상 지속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그렇지만 협상 지연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걸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 미국도 실무 협상 조기 재개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는 만큼 한미 공조를 통해서 좋은 결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청와대는 관측했습니다. 예, 어제 브리핑 가운데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일시에 비핵화의 최종 목표에 이르기는 어렵다. 이른바 all or nothing 전략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 스몰 딜, 다시 말해서 작은 성과를 충분한 성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종전선언이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같은 것들이 이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의 빅딜을 이루기는 어려우니까 이 작은 성과들을 조기에 연속적으로 타결지어서 이걸 큰 성과로 만들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북한이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즉 이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해야 한다는 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일괄 타결 그리고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포괄적 합의를 전제로 한 단계적 이행 이게 이제 우리식 중재안으로 평가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청와대 입장이 이 하노이 회담을 노딜로 끝낸 미국 정부 입장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자, 이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 한미 양국 사이에 이 비핵화의 최종적인 목표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또 북한이 단계별로 보상을 받고 나서 결국에는 비핵화는 하지 않을 거라는 한미 이 보수 진영의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이 비핵화 과정과 단절된 단계적 협상, 이른바 북한의 살라미 전술을 충분히 경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미 간 비핵화 대화 방식의 견해 차이, 엇박자 논란, 이런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미 양국과의 대화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죠? 네, 기본은 역시 이 남북미 3국 정상의 신뢰를 바탕으로 삼각 협력 구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걸 위해서 지금은 남북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차례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달리 이 북한은 빈손 귀국에 따른 부담이 있었을 거라며 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자세로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에서 그 결과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통이 넘어왔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특사 파견에 이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 출입하는 신호 기자였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이번 달 말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아직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등 각종 의혹이 아직 풀리지 못한 채 남아있는데요. 진상조사단은 활동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오늘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오늘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 활동 기한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죠? 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이번 달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실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일 기한 연장을 요청했는데요. 과거사위는 이미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이 3차례 연장된 상황에서 또다시 연장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의혹을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대검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2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과거사위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법무부와 과거사위에서 연장 요청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오늘 바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이 활동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건가요?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용산 참사 사건입니다. 김 전 차관 의혹의 경우 2달 연장을, 용산 참사 사건은 3달 연장을 각각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은 경찰이 송치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3만 건을 누락한 정황이 발견됐고,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계좌나 이메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김 전 차관이 조사단의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고 있는 만큼 조사단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사단은 연장 요청이 다시 한번 거부된다면 어설픈 결론을 내느니 조사 결과 보고서 자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과거사 청산 의지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사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사단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추천수가 현재까지 6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 등을 고려해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는 예정대로 이번 달 안에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선욱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오늘은 대체로 공기질이 좋은 편인데 그래도 단속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곳에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각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위주로 단속을 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와 LPG 차량의 배출가스 중심으로 단속합니다. 먼저 각 시도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와 버스, 학원차 위주로 차고지와 학원과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 위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경유차 단속은 차를 세워놓고 단속 반원이 직접 운전석에 앉아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나오는 매연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휘발유와 LPG 차량은 수도권 9곳, 대전과 울산 각 한 곳에서 차를 세우지 않고 원격 측정기로 주행 중인 차량을 단속합니다. 측정 결과 배출가스 상태가 불량인 차량은 우편으로 결과를 알려주는데 불량 통보를 받아도 곧바로 벌금이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1년 이내 배출 허용 기준을 연속 2회 초과할 경우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하라는 개선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개선 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와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봄과 가을 두 차례 하는데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처분보다는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배출가스 관련 정비와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순욱입니다. 지난달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가격이 품목에 따라서 최대 8.2%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2월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30개 가운데 오렌지 주스와 두부, 참기름 등 18개 품목이 전달보다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0개 품목의 평균 가격이 12만 3,588원으로 한 달 전보다 0.7% 오른 가운데 오렌지 주스 가격이 8.2% 올라서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오름세를 보여온 두부는 지난달 3.7%나 값이 뛰었고 참기름은 3%, 식용유 2.8%, 햄 2.7%, 고추장은 2% 더 비싸졌습니다. 국민적인 우려를 고려해서 또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고정하고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를 225대 75 원래 중앙선관위원회 아닌 2대 1보다는 후퇴되었지만 3대 1로 해서 300석 이내에서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을 제도화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75석을 다 권역별로 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역구하고 권역 비례대표 합치면 그 권역의 대표 의원 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권역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이 비례대표 의원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라고 의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보셨다시피 어제 국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마련했습니다. 총 의석수는 그대로 두고 지역구 의석을 비례대표로 돌려서 표심의 비례성을 한층 높이는 안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전국 경색이 예상되는데 국회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정유섭 의원 연결해서 현재 한국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정유섭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한국당 그렇죠. 어제도 긴급회의 열고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일단 강력하게 저지하겠다 입장이신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저희는 나온 게요. 이번 그 여야 4당 선거제 개혁 이건 밀실야합이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자기네 2중대, 3중대, 4중대하고 장기 좌파 장기 집권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말이죠. 예. 이게 완전히 독재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임기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선례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다수당이 되면 선거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거 무조건 막을 겁니다. 무조건 막을 거다. 예, 지금 예. 4당 안을 보면은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고정을 하고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이제 75석으로 늘리자 이런 안이거든요. 예. 자, 한국당도 의원 정수를 늘리지 말자. 여기에는 의견을 아마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국민들 의사가 예. 의원 정수를 줄이라는 비율이 너무 여론조사 결과 더 높습니다. 예. 저희는 의원을 줄이자. 한계가 300이다. 그 이상은 절대 누리면 안 된다고 저희 정개특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석수 늘리지 말자. 뭐 예. 오히려 줄이자. 지금 그게 이제 270석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270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들 안을 내놨죠. 예.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 이런 의견까지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4당의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은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면 민주당이 가장 큰 타격을 볼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합의를 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 보니까 민주당은 도리어 늘더라고요. 예. 지금의 지지율로 보고 저희는 많이 줄고. 현재 지지율대로 본다면. 예, 현재 지지율대로 본다면 뭐 민주당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으로 가서 그때 이게 물리적으로 그 330일이 지나면 2월 15일 정도가 되는데 그때 다시 선거구 획정위를 해서 다시 법안을 만들어서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그 선거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리어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 분리법안, 수사권 조정 방안 이런 것만 먼저 할 그 복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야 3당들이 잘 알아야 된다. 이게 선거법 몇 석 때문에, 예. 의석 몇 석 때문에, 그 가장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법률을 이렇게 패스트 트랙으로 태워서는 안 된다는 거를 야당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지금 이게 최악의 콩고물 거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이거와 연계시키는 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게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왜냐? 지금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지금 30개월째 임명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특검, 특조하자고 그래도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임명하는 공수처장을 위시한 공수처 수사관들을 통해서 직속 수사관을 만들어서 비판 세력을 짓누르겠다. 이런 의사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젠가요? 저희 그 나경원 대표께서 이게 대한민국판 개수타표를 만들자는 거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이게 그렇고요. 수사권 조정 문제도 그래요. 벌써 버닝썬 이런 거 보시면 전현직 경찰관 유착의혹 이런 거 나오는 상태에서 지방자치장이 지금 민주당이 다 장악했잖아요. 예. 경찰을 장악해서 내년도 선거에서 이득 보겠다는 그런 게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중요한 문제를 같이 패스트 트랙에 올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국당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어떻게든 막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히셨는데 이게 어떤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의사 표명이신지 아니면 실제로 이 방안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그 원내대표께서 각오를 피력하신 겁니다. 각오를 피력하신 거다. 예, 저는 원내 부대표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예. 또 이게 이제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의원총회 이제 추인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네.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되면 실행을 해야죠.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의원 사퇴뿐만 아니라 정부가 현 민주당이 좌파 독재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장애 투쟁으로 지금 모는 겁니다. 예. 이게 이 중요한 이런
국가 근간에 가는 것을 공론화도 없이 밀실에서 몇 명이 모여서 주물럭거려서 합의해놓고 이러는 게 왜 민주주의입니까? 예. 이거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꼭 막아야 되고요. 저희는 민주당이 저희를 장애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 의원님, 지금 예, 각 당 예. 추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본회의 표결 절차도 남아 있는데 지금 뭐 예, 예. 바미당이나 민평당 쪽에서 일부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그렇군요. 순조롭게 표결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까지 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의원들 만나지는 않았는데요. 네, 아직 앞으로 만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 앞으로 이제 만나야 예. 되는데 그 합리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뭐 하태경 의원, 이현주 의원, 이영호 의원, 유성업 의원 예. 자기 자신의 소신을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나 민평당 의원들한테 설득하고 호소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특히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이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걸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호소를 하고요. 네. 민주평화당에 대해서는 호남 지역의 지역구가 분명히 6 내지 7석이 줄어들 건데 이게 감당 가능하냐? 예. 여기에 대한 설득 작업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예. 저희는 이 연동형 비례제가 위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양당 의원들을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예, 양당 의원들 좀 설득 작업을 해보겠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고요. 오늘 홍영표, 예. 나경원, 김관영 그 3당 원내대표도 비공개 회동을 하는 걸로 11시부터 알려졌는데요. 만나시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뭔가 좀 조율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국회 정개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말 6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고양 온수관 파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용접 불량이었습니다. 경찰은 부실 공사를 벌인 시공업체 관계자와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한 난방공사 임직원들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조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자기 솟아오른 뜨거운 물이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딸 예비 사위와 저녁 식사를 한 뒤 귀가하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50명 넘게 다쳤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 원인은 배관의 용접 불량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991년 최초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배관 용접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후로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결국 용접 부분이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부실 점검과 서투른 대처 역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평상시 점검이 허술하게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현장 출동에만 40분이 넘게 걸리면서 피해는 더 늘어났습니다. 점검이나 기준을 강화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똑같이 일상 점검을 하는 걸로 마무리한다든가 깊이 있는 점검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경찰은 석 달여간의 수사를 마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업체와 지역난방공사 임직원 등 모두 1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해당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지난 주말 이어진 포근한 봄 날씨에 제주도에 벌써 벚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정혜은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제주도에 벌써 벚꽃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식 개화가 된 건가요? 네, 공식 개화는 기상청 관측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지 바른 곳에는 성급한 벚꽃이 벌써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주말 제주도 도두봉 입구에 핀 벚꽃의 모습입니다.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예상보다 일찍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벚꽃 개화는 관측용 표준목을 기준으로 한 개체 중 3송이 이상 꽃이 피었을 때를 개화일로 봅니다. 제주도 지역의 벚꽃 개화 예상일은 3월 21일로 이번 주 후반입니다. 이번 주 2차례 비 소식이 있지만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돼 제주도부터 본격적인 벚꽃 릴레이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올해 벚꽃은 예년보다는 4일에서 7일 정도 일찍 볼 수 있겠는데요. 예상 개화 시기는 남부지방은 3월 22일에서 31일, 중부지방은 3월 31일에서 4월 7일 사이입니다. 벚꽃 명소별 개화일은 진해 여자천 3월 22일, 하동 쌍계사 3월 23일, 경주 보문 관광단지 3월 26일, 청주 무심천면은 4월 1일로 예상됩니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는 4월 3일부터 화사한 벚꽃의 자체를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벚꽃의 절정기는 개화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뒤로 4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전국 곳곳에서 가장 화려한 봄꽃인 벚꽃의 향연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순방 중에 떨어지는 건 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지지율도 더불어 하락했습니다. 잠시 뒤에 김영준, 차재원 두 분 교수님과 함께 분석해보고요. 또 선거법 포함해서 정치권 쟁점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